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시야를 가릴 정도라고 합니다. 상암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전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눈이 쌓이면 무게가 제법 무겁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고요. 내 집 앞, 그 이면도로 앞 이런 곳들은 스스로 치워주시면 앞으로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김영대 평론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방송국이 네. 눈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그래요. 눈이 오니까 사실은 이게 어른 되면은 길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만 어렸을 땐 사실 연말 연초에 눈 오면 좋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먼저 밟아야지. 그래요. 그래서 밥 딜런, 브루스 스프링스틴, 데이빗 보이 이름만 들어도 주옥 같은 추억의 노래들 요렇게 시작을 하라고 우리 작가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최근에 이분들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립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고요. 추억은 방울방울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의 저작권 매매 가격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분들의 저작권 어느 정도 금액에 팔리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기사가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돈을 번 가수가 누구냐 그랬는데 수많은 최신 히트 가수들을 제치고 브루스 스프링스틴 이름이 거론된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최근에 고가의 가격에 이 저작권을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문득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소절만 해주시죠. Born in the US. 네, 죄송합니다. 괜히 시켰네. 그런 노래인데 그래요. 갑자기 그 기억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옛날 노래가 왜 저작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백카달로그라고 하죠. 이 최근에 이제 저작권, 출판권, 퍼블리싱 라이트라고 하는데 음악계에서 특히 미국 대중음악계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간 사실 폭등을 하고 있어요. 예. 밥 딜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3,500억의 자신의 저작권을 이제 팔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폴 사이먼이라든지 티나 터너라든지 레다 칠리페퍼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저작권을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카달로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전부 파는 가수들도 있고요. 일부를 넘기는 가수들도 있고, 가수들마다 디테일하게 그 딜의 양상은 좀 다릅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 데이빗 보이 같은 경우는 그 유작의 전체 있잖아요. 그 카달로그를 3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3천억 원 좀 안 되는 금액에 팔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6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했던 모든 음반에 그러니까 26개 음반인가요? 여기에 대한 출판권이 모두 이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경우가 이제 대박을 쳤는데 6,500억 원에 팔았어요. 6,500억 원이요. 네.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거 5억 5천만 달러라는 것이 미국 대중음악계에서도 깜짝 놀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물론 그간 이 뮤지션들의 그 백카달로그를 거래하는 형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늘 서로 주고받고 팔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 마이클 잭슨이 비틀즈의 백카달로그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거래를 한 이 5억 5천만 달러라는 거는 전례 없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계약은 이 백카달로그를 넘기면서 앞으로 모든 방송에서 음악이 플레이될 때나 이것이 재발매될 때나 어떤 새로운 이 백카달로그를 활용한 제품이 나올 때도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간 음반사 측에서 돈을 버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소니가 앞으로 수금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아들었는데 유독 그 아주 옛날에 팝 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최신 노래도 많잖아요. 왜 올드팝입니까? 이 올드팝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가수들이 나이대가 있으시죠. 네, 60대 이상의 노장 스타들이 많은데 이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자신의 커리어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하냐
라는 이제 관점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까지 벌어들이고 있는 뭐 매년 사실은 뭐 몇백억 이상의 가수에 따라서는 뭐 수천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챙기는 가수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팬데믹 국면과 관련해서 투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어떤 수익이 없는 경우에 이 저작권을 갖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이 저작권을 과연 파는 것이 이롭냐 혹은 내가 계속 갖고서 저작권을 벌어들이는 형태가 유리하냐 했을 때 지금 많은 가수들이 특히 노장 가수들이 이것을 팔아서 소위 말하는 럼썸이라 그러죠. 한 번에 큰 목돈을 땡기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지금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안 내요? 이게 세금 문제가 사실 큽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네.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세금 정책이 달라졌거든요. 강화됐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그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부자 감세 정책에서 좀 재미를 봤던 이런 사실 뭐 이 팝 가수들도 대부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이분들은 집에 수영장 하나쯤은 다 있는 걸로 돼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세금 정책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그 저작권으로서 벌어들일 때 내는 세금과 이 백카달로그를 팔았을 때 내는 세금, 그러니까 로열티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수입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저작권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은 자본이익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자본이익에서 내는 세금이 더 적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계속 갖고 우리가 비슷한 금액이라도 내가 매년 뭐 100억을 벌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앞으로 내가 이 100억을 가령 30년 동안 벌 수 있다라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차라리 이거를 30년치의 금액을 받고 판 다음에 거기서 얻는 절세 혜택을 노리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 상속에 대한 준비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백카달로그가 나중에 되면은 상속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을 유발합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떻게 나눠야 되냐, 그쵸. 자녀가 많은 경우는 뭐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분들은 뿐만 아니라 부인도 많더라고요. 네.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거액의 현금화를 꾀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 그 안에서 뭐 지분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판단의 과정이 쉽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물론 최근 이 저작권 자체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이것이 거대한 어떤 뭐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음악 산업이라는 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뭐 2000년대 초반에 MP3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음악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리고 그 바뀐 환경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노장 가수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방법이 뭘까를 이제 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와중에 잠깐 등장한 추억의 단어 MP3 반갑네요. PMP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넵스터? 네. 계실 거예요. 소리바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음악 저작권 매매가 어쨌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파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팔든 이게 시장에서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 일단 음악이라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흘러간 가요라고 해서 음악이 한 시절을 뭐 누리다가 이제 뭐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 클래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 유행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 가수를 기억하거나 그 히트곡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히 이 MZ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틱톡과 같은 이런 그 뉴 미디어죠. 이런 매체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맥락 없이 과거의 곡들이 자주자주 소환이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은 이 예전의 곡과 지금의 곡의 시간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나온 곡인지 네. 60년대 나온 곡인지 혹은 지금 최신의 트렌디한 곡인지에 대해서 그다지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음악 산업이 이 곡의 옛날 곡과 지금 곡 간의 어떤 그 격차 같은 것들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거의 히트곡이라고 생각했던 곡들에 대한 가치가 지금 소위 말하는 떡상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스트리밍을 통해서나 네.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트리밍도 유료화
유료 스트리밍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애플 뮤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에서 오는 부가적인 수입이 과거에 비해서 뭐 한동안은 뭐 해적판도 많고 MP3도 많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가치가 좀 이제 좀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회복하면서 이런 카탈로그 음악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세대를 초월해서 좋은 노래는 사랑받는다. 특히 제너레이션 G라고 하는 그 어린 친구들은 편견이 없다. 저도 요거 느끼는 게 최근에 보시면 가장 그 기술적으로 최신 기술을 차용한 아주 소위 말하는 그 유행하는 디지털 기기 광고 음악에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이 깔린다거나 최근에는 듀스 노래가 깔리더라고요. 듀스라고 하면 90년대 후반에 그렇죠. 그쵸 사라진 그룹인데 X세대가 사랑했던 그 그룹이 제너레이션 G에게도 소구한다. 재밌는 현상 같습니다. 스트리밍 음악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결국은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이 킬링 타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트렌드 중 하나가 이제 복고 열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트리밍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음반을 실제로 음반점에 가서 구입을 하거나 뭐 서점에서 구입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클릭 한 번으로 그 어느 시대의 음악이든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플랫폼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옛날 곡이라 그래서 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뭐 새로운 이슈나 뭐 영화의 유행이라든지 뭐 마블 코믹스 같은 데서 뭐 그 음악들을 활용했다라든지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옛날 곡들이 계속 역주행하는 그런 또 뭐 역주행 신화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이 스트리밍을 활용한 음악의 마케팅 같은 것도 또 확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곡들이 또 뜨기도 하는 등 이런 뭐 좀 더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래요. 그리고 각 그 스트리밍 사이트 혹은 서비스에서 이른바 감정선을 연결해주는 노래 추천 서비스 이런 게 알고리즘. 되게 잘 돼 있죠. 맞죠. 알고리즘. 그래요. 노래 추천 서비스. 그걸 통해서 역주행하는 노래. 아,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어? 이런 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음악 산업의 발전상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